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시진핑 친위 세력이 히토류 폭탄으로 진주만 습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또 100% 보복관세를 들고 나왔고, 뒷감당이 지금 중국이 안 돼가지고, 뭐 진주만 습격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수가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의 보복관세 100%에 대해서 아무 또 반응은 없어요. 유의미한 반응은. 이렇게 이제 반중 신냉전이 가파르게 강화되니까, 지금 트럼프는 경주에 뭐 안 올 거, 에이펙에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진핑 만날 일 없다 이렇게 되니까 시진핑 만날 일이 없는데 한국 에이펙에 갈 일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시진핑은 만약에 온다면 또 안 온다면 어느 경우든 리짜밍은 홍두깨를 쳐맞은 거죠. 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진주만 공습을 한 거예요. 히토류를 세계로 흔들자. 히토류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수출 통제를 실행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시작되면서 자석에 쓰이죠. 그 네오디뮴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 공급망 교란이 있었죠. 이 자석이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특히 직류를 다룰 때 이걸 써요. 자석이. 왜 그러면 직류로 모타를 하게 되면 자석을 가지고 모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직류 모타가 장점이 많습니다. 직류 모타를 쓰게 되면 직류는 제어가 지능적으로 되거든요. 교류와 달리.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파워라든지 속도, 뭐 토크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지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직류 모타는. 뭐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수공구 작업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제 핸드 그라인더죠. 왱 하면 자르는 거예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라인더질을 잘못해 가지고 이제 그 모체에서 반발이 탁 생기면 그라인더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치는 건데 직류는 그런 그 모체와 심각한 반발이 생기면은 직류 모터는 스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센서가 이걸 느끼고 있다가 전원을 끊으면 바로 작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류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직류를 많이 쓰죠. 직류를 쓰게 되면, 직류 모터를 쓰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직류 모터 다른 예로 우리가 그 KF-21 조립할 때 파스라 그래가지고 정밀하게 가서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센서를 보면서 이게 쭉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아마 일종의 리니어 모터 같은 걸 텐데, 그러니까 선형 모터요. 그런 것들 다 직류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직류가 무지하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류 모터 같은 거 이제 하게 되면 그 자석이 들어가고 그러면 네오디뮴을 쓰게 되고 뭐 이래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자동차 등의 공급망 교란이 그때 있었죠. 근데 10월 9일 날 목요일 날 추가 5개 품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 품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발효합니다. 이걸 트럼프는 11월 1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부가 아마 11월 1일이고 대부분이 12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9일 목요일 날 또한 히토류 채굴 및 정년이라 그래야 되나? 정제라 그래야 되나? 정제 관련 장비 및 물자 수출 통제 12월 1일부터 발효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수출 허가, 즉 면허를 빨리 내주긴 하겠지만 무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 연관 영역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품목 확대가 또 있지만은 외국 회사 통제가 더 문제예요, 이게. 이게 미국만 이걸 해왔죠. 미국은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SML인가 그 반도체 장비. 미국 기술, 미국 특허를 쓰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파는지 우리 통제를 벗어나면은 너희를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법을 쓴 거예요, 중국도.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외국 회사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히토류 정제품이라 그러죠.
뭐 네오디뒴을 정제해서 네오디뒴으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상태, 그걸 그런 중간재죠. 또한 중국이 워낙 히토류 개발을 많이 하고 히토류 정제를 많이 하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거기서 장비와 공정에 관한 어떤 노하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히토류 개발하려는 데들은 중국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고 중국에서 개발된 공정을 라이센싱해서 쓸 거라고요. 그 외국 회사 너희도 다 신고하고 우리한테 수출 허가 받아야 돼, 이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국의 히토류 장비,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개발 장비를 사왔고 중국의 공정, 그 장비라는 게 보통 장치니까 장치는 공정을 끼잖아요. 중국식 공정을 썼단 말이에요. 백모 히토류 개발 주식회사가. 근데 중국으로부터 삑 연락이 오는 거라. 야, 너희 우리 장비 쓰고 있고 우리가 개발한 공정 쓰고 있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떤 문맥에서 파는지 우리한테 일일이 다 신고하고 허가 받아 임마. 그리고 전 세계 다 편지를 띄운 거야, 이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히토류, 정제 상태 히토류를 수입해서 정제 히토류를 수입해서 자석을 만드는 독일 회사 A가 있다고 우리가 상정을 해보자고요. 이 회사는 중국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고객별로, 제품별로. 이 회사가 만든 자석을 납품받아서 세탁기를 만드는 독일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만드는 자석을 납품받아서 그 자석으로 자기가 모터를 구성한 다음에 그 모터를 가지고 세탁기를 만든 독일 회사 B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 B는 승인이 필요 없어. 그러나 직접적으로 히토류 정제품을 다루는 데는 중국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두 개인데 중국이 이런 거 자기 딴에는 목표를 가진 거예요. 히토류 광산 개발 및 정제 등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중국 해결문을 강화한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산업의 70% 정도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죠. 둘째는 히토류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중국 흐름에 찬물 끼얹는다. 지금 자라나오는 싹을 지금 문질러 버리겠다, 이거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히토류라는 게 그게 뭐 광물 자체가 희귀한 게 아니에요. 함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해가 굉장히 크죠. 광해라는 거 광산공해. 우리가 그전에 잠깐만요. 그전에 석탄개발공사였었나?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자립을 하려고 무연탄을 엄청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 석탄공사를 갖고 있었죠. 석탄공사가 이제 석탄이라는 석탄 개발이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그게 한국광해공단인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광산공해가 일어난 걸 뒤처리를 주도하는 그런 정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금수강산을 비교적 유지를 하고 있죠. 그 히토류라는 게 광해를 막 저질러도 뭐 괜찮은 지역, 광산공해를 저질러도 아니 흙에서 예를 들어서 0.01%가 나온다 그러면은 흙 0.1%가 1kg고 0.01%면 100g 아니에요. 흙 1톤을 퍼서 그걸 가지고 GR을 떨어야 100g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토류가 그런 물건 0.01%도 안 될걸. 그러니까 광해가 무지막지하죠. 히토류라는 게. 그냥 천지사방을 다 뒤집어 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뭐 물에다가 하는지 뭐에다가 하는지 몰라도 계속 체에 받치고 뭐 난리를 부르니까 그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잡으려면은 또 어마무시한 또 시설 들어가고 공해 방지 시설. 그런 거에 널널하면은 그냥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 히토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히토류 테크놀로지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광해를 저질러 온 거예요. 광산공해를.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자원 자체가 중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결국 그 사용되는 기술이 뭐 세세하게는 공정 기술이 중국이 워낙에 뭐 많이 해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 원리는 결국은 흙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미량의 그런 원소를 어떻게 뽑아내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일 거고, 그러면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지배력이라는 건 사실은 그 뿌리가 그렇게 뭐 아주 심오한 게 아니라고요. 기술적 격차에 의한 게 아니라고, 제도적 격차에 의한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7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세계를 붙잡고 흔들 수 있다 이러고 이 짓을 저질렀는데, 당연히 여기에 허점이 많죠. 제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7개 정도 허점이 있어요. 우선 첫째, 중국 히토류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숟가락 놔라 이 소리가 되니까 굶어 죽기 싫으면은 그게 다 인민해방군 범털들이거든요. 전부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초대형 범털들이 히토류 쪽에 있는 애들이 적극적 기만을 할 거라고.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록히드 마틴의 F-35에 들어가는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네오디뮴인지 아는데도 그냥 거기에 팔아버린다고요. 서류 꾸며가지고. 두 번째 어쩜 뭐냐. 중국 히토류 회사의 소극적 기만이지. 록히드 마틴이 예를 들어서 뭐 카키드 마틴이라는 종이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내세워서 물건을 사. 그러면 이거 록히드 마틴으로 가는 거 뻔히 알아. 그런데 이래 눈 감고 하는 거지. 걸리면 우리 몰랐는데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은 뭐냐. 히토류를 포함한 제품은 대부분 부품인 경우가 많아요. 직류 모타, 이런 직류 모타에 들어간 연구 자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연구 자석은 자동차에도 쓸 수 있지만 미사일에도 쓸 수 있거든요. 이중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세탁기에도 쓸 수 있지만 반도체 무슨 제조 라인에서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정제품을 들여다가 뭐 그런 자석을 만들고 뭐 이런 회사들, 이 회사를 제어하기 어렵지. 왜냐면 그 회사도 우리 몰랐는데요. 우리는 그냥 자석을 팔았어요. 그 한두 개도 아니고. 왜 그 회사가 그게 또 거짓말이 아닐 수 있는 게, 그 부품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도매상이 사다가 도매상이 또 파는 건데 뭐 어떡하냐고. 인터넷 주문 들어와서 파는 건데 그걸 어떡하냐고. 그게 세 번째 어점. 네 번째 어점은 뭐냐면, 외국 회사 이제 그래가지고 야 너희께 그 록히드 마틴 가서 너희 안 되겠어 하고 죽이려고 들어. 그럼 우리는 그거를 록히드 마틴에 직접 납품한 게 아니라 카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세탁기 만든다, 세탁기용 모터 만든다 그래서 납품했고, 또 하나 회사에 뭐 코키드 마틴이라는 회사는 뭐 예를 들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든다 그래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매상한테 줬습니다. 도매상한테 이렇게 서약서 미리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울고불고 질질 짜면서 시간을 질질 끌 거 아니에요. 온갖 관시 동원해서. 허점 4죠. 허점 5는 뭐냐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허점들을 못 빠져나가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정말 그 원료 딱 들여다가 그 용도로만 쓰는 거, 뭐 연구 자석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데는 중국산 정제 히토류가 아니라, 혹은 중국의 히토류 개발 정제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가 만드는 정제 히토류도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비중국 히토류 정제품 혹은 그를 이용한 부품, 그게 비중이 30%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민한 데는 그 30%로 가고, 그거 받아다가 쓰던 다른 일반적인 데는 이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이게 셔플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리 바꿈, 공급처 조정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그렇잖아. 중국이 그 전에 미국한테 보복한다고 미국산 콩 수입 끊고 브라질산 콩 샀잖아요. 내가 그때도 그랬죠. 저거 미국에 타격 별로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콩 전체 전체 글로벌 생산량이 대충 정해져 있고 글로벌 수요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미국산을 끊고 브라질산을 사면
기존에 브라질산을 수입하던 데들은 미국산을 사게 돼요. 셔플링이죠. 자리 바꿈이 있다고. 공급처 조정이 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70%는 미안합니다. 중국 나와바리고, 좀 말 험하게 할게요. 30%는 비중국 나와바리야. 지금은 고객이 막 혼재돼 있어. 민감한 고객이 중국 걸 쓰기도 하고, 민감하지 않은 고객이 비중국을 쓰기도 하고. 근데 중국이 저렇게 눈 부릅뜨고 컨트롤하기 시작해. 그럼 민감한 데들은 전부 비중국 쪽으로 가고, 그 다음 민감하지 않은 데들은 전부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여기 그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히토리 회사들 지금 주가 뛰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허점, 여섯 번째 허점 뭐냐. 급속한 속도로 중국산 히토리 정제품을 대체하는 공급업자들이 생기고, 일곱 번째랑 연결돼서 그 정제품 및 관련 장비 기술을 대체하는 생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 달걀로 빌딩 짓기라 그럴까? 혹은 뭐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 아니, 왜 그러면 뿌리 자체가 심오한 기술에 바탕한 독점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남들은 그 땅 흙을 다 뒤집어 까가지고 자연을 망치는 무지막지한 공해를 일으키기가 싫어서, 광생공해를 일으키기가 싫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안 하던 업이야. 그거를 자기가 다 긁어 모아서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하자면 내가 네 집 똥 안 퍼주면 누가 똥 퍼주랴 이거지. 거의 그거라고요 지금 이게. 이게 뭐 어느 이게 레버리지로서 힘을 가지겠냐고, 압력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트럼프는 딜을 추구해 왔고 중국은 진주만 공습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진주만 공습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폴리티코. 트럼프 wanted a trade deal, Xi opened a new front instead. 그러니까 폴리티코는 좀 트럼프 진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데가 있는 데입니다. 트럼프는 딜을 추진해 왔는데 시진핑이는 전혀 다른 전선을 열었다. 진주만을 때렸다 이거지.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가 이제 10개월 지났잖아요. 9개월 지났죠. 만 9개월이 아직 안 됐죠. 1월 20일 날이니까. 트럼프는 이제 노인이고 노령이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에고가 강해요. 트럼프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에고가 강하니까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나는 푸틴이랑도 친구고 시진핑이랑 친구고. 근데 요새 이제 야 근데 푸틴 저놈 말이야, 저건 내 친구 아닌데? 정신 번쩍 들었잖아. 진핑이 저거 내 친구 아닌데? 정신 번쩍 들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의 말하자면 즉흥적인 그 감각 중심적인 거래지향적인 그런 글로벌 전략이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일관성을 갖춘 그런 하나의 체계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게 이 폴리티코 기사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돼갈 겁니다.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 트럼프는 아무튼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입니다. 빨간 줄은 뭐냐? An extraordinarily aggressive position. 그러니까 지독하게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그 다음에 매우 적대적인 공식 서한을 전 세계 각지에 다 보냈다. 그러니까 그거지. 우리 네오디뒻 정제품 사다가 지금 당신들이 자석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한테 매 고객별, 매 분야별 허락 맡아야 돼. 당신의 도매상이 어디에 무슨 용도로 파는지도 당신이 조사해서 보고해야 돼.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자기들의 고객사한테. 그래서 an extremely hostile letter. 매우 적대적인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하려면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작전 계획이다. 노란색입니다. Obviously a plan devised by them years ago.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11월 1일부터 추가 관세 100% 및 주요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하겠다. Tariff of 100%. 그 다음에 다음 줄 보면
export controls on any and all critical software. 이게 진짜 무섭거든. 중국에도 오라클사 다 썼을 거 아니야.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기술 지원 끊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국보다 더 땡겼어. 중국은 대부분의 조치가 12월 1일 날 발효되는데 지금 트럼프 소셜미디어에서는 11월 1일 발효된다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12월 1일 날 발효되는데 미국은 선수를 쳐서 나는 11월 1일에 걸을게. 너 그동안 마음 바꾸면 빨리 얘기해. 정면을 맞받아쳤죠. 네. 근데 이 소셜미디어의 맨 마지막 zet줄이 맨 마지막 문단이 볼만합니다. 중국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멍청한 조치를 취했다. 이제부터는 역사의 영역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 빨간 줄 쳐놓은 건데요. 중국이 이 같은 바보 같고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제부터는 역사의 영역이다. The rest is history. 예, 괄호 속에 들은 건 제가 넣은 말이고요. 이때 아마 역사라고 그런 건 뭘까요? 이제부터는 막 굴러가는 거다. 서로 치고받으면서. 어떤 인간이 지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에서 내고를 하고 거기서 최선의 타협책과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빵빵빵빵빵빵 뻥 이렇게 가는 거다. 그 소리죠, 이게. 이브렛 아이센스텟 트럼프 1기 국가경제위 부국장입니다. 이게 트럼프 지금 2기 정부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를 정확히 전달해주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중국의 움직임을 중대한 긴장 급고조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향해 힘을 떨침으로써 국제무역에 급소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해석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실제적 해석은 제가 과장이 좀 심하고 그래서 이게 가끔씩밖에 인용을 안 하죠. 중국계 반중 인사들, 레이즈 리얼 토크나 이런 분들이죠. 근데 요번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참 절묘하거든. 시간이 뭐냐면 사중전회가 지금 10월 20일부터 열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8일 후에 열리는 거예요. 사중전회가. 나흘 동안. 이 사중전회를 앞두고 궁지에 몰린 시진핑 친위 집단이 사고친 거다. 라고 중국계 반중 인사들은 입을 모아서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중전회라는 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금 제20기입니다. 공산당 사중전회라는 거는 아마 이 중전이 1중, 1차, 2차, 1중, 2중은 저거 하자마자 열려요. 집권하자마자 금방 열려요. 1중, 2중은. 집권할 때 이제 행정부 구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인사이동하고 그게 1중, 2중 연달아 있고 집권한 다음 해부터 3중, 그러니까 집권 1년차 때 3중, 2년차 때 4중, 3년차 때 5중, 4년차 때 6중인데 그 다음에 5년차 때 이제 큰 변화가 있으니까 임기가 5년 텀으로 가니까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5년차 때 6중하고 7중이 연달아 열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3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1중, 2중은 이제 그 5년 임기 시작되자마자 바로 열렸고 3중은 그 임기 1년 차에 열리는 건데 만 1년 지나서 그게 23년이거든요. 23년에 열리게 돼 있었는데 3중이 24년에 열렸다고요. 24년 7월로 중국에 몸살하면서 그때 시진핑 정치 위기설 막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럼 원래 4중은 언제였냐? 작년 10월이에요. 그거 예정됐던 게 1년 늦어진 거야. 올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중이 늦어지든 말든 올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경제 5개년 계획이 올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뭐 4중이든 6중이든 7중이든 그게 이름이 뭘로 붙었던 간에 올해 만들어지는 게 그게 5개년 계획에. 그러니까 올해 경제의 블루프린트, 앞으로 5년간의 블루프린트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5년간의 블루프린트 결국은 핵심 뭐야? 반중 신냉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전략을 취할 거냐? 개혁 자유화로 갈 거냐? 아니면 미국이랑 맞설 거냐? 결국 트럼프, 그 다음에 포스트 트럼프 다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근본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군사지정학과 결합된 경제적 이슈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올해 다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사중전회 때 우리 진핑이 아재가 지금 명목상의 명예직인 국가주석만 유지하고 뭐 그 군사위 주석, 그 다음에 당 저기 총석이 이거 다 내려놓게 생겼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고 좀 그러잖아요. 지금 사중이. 그러면 지금 사중이 1년이 수년이 돼가지고 5중이 다루는 경제 앞으로 5년 동안의 빅픽처를 다뤄야 되고 그러면서 시진핑에 대한 권력 위기, 시진핑의 권력 위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아무튼 뭔가 편안치 않죠.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사중 때 우리 진핑이 아재가 온전하겠냐 뭐 이런 흉흉한 루머가 막 도는 와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조치를 아니 미국과 지금 잘 풀자고 쭉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벌컥 튀어오를 수밖에 없죠. 잘 풀자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품목 확대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히토류 정제품을 사다가 부품을 만드는 외국 회사들도 자기들의 그 상품이 어느 고객에게 어떤 문맥, 어떤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를 일일이 다 끝까지 추적해서 보고해라. 그리고 승인 받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네덜란드의 반도체 메이커 회사를 미국이 이렇게 한 달에 건너서 자기 나라 회사가 아닌데도 제어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그래서 사중 전을 앞둔 궁지에 몰리 시진핑 진입단 이건 사고 친 거다. 뭐 이런 얘기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는 뭐 제가 중국계 반중 인사들이 워낙에 요란벅적해서 가끔씩만 인용합니다. 눈팅하고 있다가. 근데 이거는 저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만큼 시진핑이 몰려 있다는 소리예요. 내후외환에, 사면초가에. 사중전회에서 뭔가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바깥에 오히려 불을 질러버림으로써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불은 질렀으니까 그 다음에 방어를 했으니까 튀어야지. 그러니까 후속 조치는 없지. 미국은 100% 때리겠다는데 가만 아닥하고 있죠. 지금 한국 에이펙에서 시진핑 만날 일 없다. 그럼 트럼프가 시진핑과 미팅이 없는데 한국에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온다고 해도 리짜이밍을 어떻게 대할까? 자,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에 안 온다. 그럼 시진핑은 또 한국에 올까? 오면 미국에 대한 도발이죠. 그럼 시진핑이 꾸역꾸역 온다 그러면 리짜이밍은 시진핑을 어떻게 접대할 거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시진핑과 어떤 그림 연출할까? 그림이 초라하면 진핑이 아재가 무지하게 극대노해서 찍혀서 골로 갈 수가 있고, 그림을 화려하게 하면은 트럼프한테 찍혀갖고 이제 쟤는 종중팔이야 이렇게 진짜 종중팔이야. 저 혹시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들을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리짜이밍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뭐 에마 부인 또 찾으시지 마시고 그냥 원래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와요. 저도 요새 그래요. 그러려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수행하시느라고 안 되는 실력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